지난 시간에 압력 분포 그리고 압력과 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해 가지고 합력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센터 오브 프레셔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동의 종류, 우리가 공기를 생각할 때 실제 유동과 좀 특이한 유동, 특별하게 우리가 가정을 한 유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은 크게 컨티뉴엄 그리고 프리 몰레큘 플로, 그 자유 분자 운동과 이 자유 분자들이 개수가 많지 않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주변은 거의 진공에 가까운데 실제로 거기라고 해서 공기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또는 또 인공위성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같은 걸 받습니다. 태양 입,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힘을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주 독립되어 있는 어떤 분자들이겠죠. 그래서 민프리 패스보다 큰 거리를 분자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이 어, 민프리 패스가 어떤 물체의 크기보다 D보다 뭐 크다면 그건 자유 분자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떤 물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체보다 민프리 패스가 매우 작은 유동,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이 있겠죠. 이런 곳에, 그죠? 입자들이. 그럼 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 컨티뉴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다루는 대기 중의 문제는 대부분 다 컨티뉴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유동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점성이냐, 비스코스 플로냐, 인비시드 플로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동, 바디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 표면에는 이 바디로 인해서 점성력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바운더리 레이어 라고 부릅니다. 물체 표면에서는, 즉 물체 표면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죠. 근데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영향을 받는 이 띵한 바운더리 레이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바깥쪽, 즉 바운더리 레이어의 아웃사이드 유동은, 바깥쪽은 비점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뭐 커봤자 몇 밀리미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바깥쪽에 압력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경우, 양력을 구한다. 그러면 압력 분포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압력으로 인한 힘의 발생이. 그런 경우엔 비점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익형의 받음각이 알파가 아주 커가지고 유동의 박리, 이걸 이제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영역은 경계층의 영향 그리고 점성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영역 내부의 유동은 우리가 점성이라고, 비점성이라고, 인비시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큰 요런 구가 있습니다. 이 구에 유동의 흐름이 이렇게 올 경우에 여기서는 유동이 경계층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쫙 붙어오는데 특정한 영역에서부터 이놈이 툭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요런 이렇게 물체의 뒤쪽에서 흐름의 분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역을 우리가 웨이크라고 부릅니다. 후류라고 부릅니다. 후류가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스코스가 지배적인 유동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따라서 이걸 점성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건지 또는 비점성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게 달라지겠죠. 또 그 다음에 기준이 이제 비압축성이냐 압축성이냐. 보통 비압축성이란 말은 밀도가 일정하다. 반대로 압축성, 상대적으로 압축성은 variable density, 즉 밀도가 변하는 유동.
통상적으로 마수가 0.3보다 작은 유동들은 대부분 압력의 변화량이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가 비압축성이라고, 공기의 흐름도 비압축성이라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뭐 마 1 이상 또는 마 0.7, 8 이런 곳에서는 밀도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압축성으로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수를 통상 기준으로 요래 보면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0.8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다고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수가 뭐 0.6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충격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결정적인 기준은 이 충격파의 발생 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소닉 유동은 유동이 그냥 유동의 흐름에 충격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하수 0.8 이런 데로 비행을 하면 이쪽에 충격파 샥 웨이브라는 놈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의 앞쪽과 뒤쪽에서는 압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밀도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것처럼 충격파로 인해서 초음속, 요 충격파의 앞쪽에 초음속 유동, 즉 마하수가 1인 유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음속 유동, 아음속 유동의 사이라고 해서 트랜소닉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이죠. 통상적인 뭐 기준, 이 숫자 값은 중요하지 않고, 이와 같이 초음속 영역과 아음속 영역, 이 혼재하는 영역을 트랜소닉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유동이 초음속 유동이 되면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유동이 마하수가 1이 넘는 유동을 초음속 유동이라고 부르는데, 샥 웨이브라든지 앞쪽에서 이와 같이 유동의 유로가 좁아지는 곳에서는 유동의 압축이 발생하고, 또 유동의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는 곳, 이런 데서는 팽창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충격파 이후에는 밀도가 높아지고, 팽창이 일어나면 당연히 밀도가 낮아지겠죠. 이와 같은 곳을 초음속이라고 하고, 이 슈퍼소닉 마수가 매우 커져가지고 충격파가 물체 표면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온도도 덩달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 자체가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화학 반응, 공기에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체 표면이 녹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이 매우 중요한 유동을 하이퍼소닉 플로우라고, 극초음속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슈퍼소닉, 하이퍼소닉은 우리가 고속 공기역학에서 다루고, 지금 우리는 서브소닉은 밀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영역인데, 심지어는 뭐 여기서는 아예 인컴프레서블이라고 우리가 간주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모든 유동은 비정상, 즉 unsteady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unsteady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 즉 유동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유동을 unsteady라 부르고,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유동, 사실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유동은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스테디 유동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지는 거 뭐로 보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걸 배의 모양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슐리렌 사진이라고 해서 밀도의 변화가 매우 큰 곳에서 곳을 찾아낼 수 있도록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파가 되는 것이죠. 샥웨이브. 그리고 유동의 흐름이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유동은 사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유동이죠. 그래서 실제 유동은 이와 같이 언스테디인데, 이 사진의 데이터를 한 몇백 장 같이 값들을 쭉 얻은 다음에 평균적으로 유동을 내보면 위아래가 거의 대칭인 이런 유동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동을 스테디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냥 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스테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유동을 스테디 유동이라고 하고, 그 언스테디는 그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보통 정상 상태 유동을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 지배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이 점성 유동, 비점성 유동은 요 항을 없앤 유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항이 여기서 보다시피 그레디언트 두 번 미분한 항이 있죠. 그래서 저 항이 없어지기만 해도 식이 상당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이 실제 유동의 점성 상태도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레미나, 터뷸런트, 트랜지셔널 유동으로, 즉 측류, 이 레미나 유동은 우리말로 측류 유동이라고 하고, 이건 난류 유동이라고 부르고, 이건 천이 된다 해서 천이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물체 표면 근처에서 공기의 흐름을 사진으로 표현해 낸 겁니다. 딱 봐도 레미나와 터뷸런트 유동이 상당히 다르죠. 그 레미나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laminated 라고 하면 층을 지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highly ordered,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래서 부드러운 유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터뷸런트 유동은 highly disordered 합니다. 즉 굉장히 불규칙한 유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의 fluctuation, 즉 속도의 어떤 교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소용돌이, 에디, 소용돌이가 많이 보이게 되는 유동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뱃불 붙여놓고 그 불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입구 쪽에서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반듯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확 퍼지게 되죠. 그래서 난류가 되면 이 확산 현상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 측류는 반대로 확산 현상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걸 또 다르게 알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음악 분수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 기울어진 면에 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비치죠. 그러면 아주 음악에 따라서 조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동이 반듯하게 내려오는데 이 윗부분을 보시면 물의 흐름이 반듯하게 이어지다가 아래쪽에서부터는 막 요 사진과 같은 이런 교란된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죠.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을 때 입구 쪽에서는 유동이 균질하게 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떨림이 크게 발생하죠. 이런 게 난류 유동입니다. 그리고 측류에서부터 난류로 이동되는 그 과정에 있는 유동을 트랜지셔널 유동입니다. 즉 측류도 아니고 난류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이럴 경우에 특성이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유동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당장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만약에 물질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밀도나 뮤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똑같다고 하면 뭐에 레이놀즈 수가 비례합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레이놀즈 수가 커지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낮을 때, 즉 속도가 속력이 낮을 때는 유동이 레미나였다가 점점 유동이 빨라지면 난류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레이놀즈 수인 거죠. 또 유동은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이 경계의 어떤 바깥인지 안쪽인지, 예를 들어 관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계가 있고 이 경계의 내부의 유동을 다루게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이런 구 주변의 운동, 실린더 주변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의 바깥쪽에 유동의 흐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인터널 플로냐, 익스터널 플로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유동의 구분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고, 이어서 학력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resistant force, parallel to fluid flow 또는 body movement, 즉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을 학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빠른 속도를 가지는 물체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학력이 없다면 사실 지금 이미 뭐 여기는 아마겟돈이겠죠. 어떤 운동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놈이 자연적으로 그 운동을 멈추는 방향에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운동을 계속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자연계가 설계되어 있다면 벌써 우리는 빛의 속도를 돌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연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이놈을 줄이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학력에 뭐 양력에도 압력과 쉬어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학력에도 압력과 쉬어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큰 판이 면적 기준으로 보면 수직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수직하고 서 있는데 유체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앞쪽에서는 유체랑 물체가 부딪혀서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쪽의 압력이 높다는 거. 이쪽 면의 압력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에서는 유동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쉬어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속도가 0이고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유동이 흘러갈 때 여기에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경계층이 있고 거기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학력을 생각하면 학력은 항상 이쪽 방향의 힘입니다. 유동의 흐름 방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는 반대로 이 흐름의 방향에 수직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학력에는 쉬어 스트레스가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이와 수직으로 서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학력은 압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판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뭐 매우 얇은 곳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 즉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하고 압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압력은 항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굉장히 쉬어 스트레스가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은 이와 같이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속도 분포는 물체 표면에서는 0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커져 가지고 이 경계층 바깥은 자유 흐름의 속도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발생해서 쉬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크기는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라운드 U, 라운드 Y로 표현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항력을 생각할 때는 즉 토탈 드랩 항력은 압력으로 인한 항력과 마찰로 인한 항력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자세라든지 유동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유체역학, 이게 제가 중간고사 이런 데서 매우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모멘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2장에서 다시 하겠지만 자, 모멘텀 이론에서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멘텀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컨트롤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멘텀 속도 벡터가 dm 다트 어떤 질량 유량이 들어오고 거기에 모멘텀이 곱해진 양의 총합이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그죠? 자, 이놈 더하기 이 컨트롤 볼륨 내에 모멘텀의 총합이 되겠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그죠? 이놈의 합이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변화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에 모멘텀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힘이 주어졌거나 또는 힘을 발생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입구가 요만큼이고 요의 출구가 요만큼 높아졌습니다. 왜 높이가 다를까요? 자, 반만 생각해도 되겠죠. 대칭이니까. 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즉 컨트롤 서피스 이게 스테디 문제니까 시간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질량 유량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해야 이 문제가 스테디 문제이고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들어오는 곳에서는 U 인피니티의 속도로 균질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나가는 곳에서는 이 벽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경계층이 발생해서 속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곳만큼 질량이 많이 나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곳에 질량 유량이 같도록 하려면 이 높이가 다르게 잡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높이가 다른 컨트롤 볼륨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모멘텀의 총량을 적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로 U. 자,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속도 벡터를 다 적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그만큼이 왜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인데 그 힘이 뭡니까? 항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different velocity distribution 즉 속도의 변화가 모멘텀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크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속도 분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요점으로 나가는 자 m 닷트 아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 캐피탈 H라고 되겠습니다. 0부터 H까지 dm 닷트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dm 닷트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로 u 로 va죠. 그죠? 그러니까 로 u dy가 될 겁니다. 왜? 2차원 문제에서는 높이가 1이라고 치는 거니까 면적 A의 면적에 해당되는 게 dy 곱하기 1일 겁니다. 그래서 로 u dy를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요 높이 h가 여기에 높이 h와 어떤 관계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놈하고 0부터 높이 h까지 로 캐피탈 U 인 상수죠. 그지? 요거를 곱하니까 이놈은 그냥 로 U 인피니티 스몰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분포를 내가 안다면 이 적분을 해보면 요 h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럼 모멘텀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멘텀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나가는 곳의 모멘텀은 0부터 h까지 속도 벡터 u죠. u 곱하기 dm 닷입니다. dm 닷는 로 u dy니까 여기 로 u dy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가는 모멘텀이고 들어오는 모멘텀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h까지 어떻게 적분하면 될까요? u 로 캐피탈 U 제곱 dy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로 U dy를 m닷으로 적분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0부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 이걸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U 인피니티 곱하기 dm 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그게 바로 항력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공기역학 실험할 때도 압력을 측정해서 항력을 구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무차원수로 표현하면 양력계수처럼 항력계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항력을 다룰 때는 또 보통 이 면적을 항력만 고민할 때 우리가 꼭 단면적, 날개 같은 경우는 단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원이라든지 구면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길이로 프론탈 에리어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면 앞에서 바라봤을 때 면적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이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 축은 레이놀즈 수입니다. 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디스크의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 때 CD 항력 계수는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커지면 레이놀즈 수도 커지겠죠. 그러면 CD는 항력 계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항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식에서 항력 자체는 항력 계수 곱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과 밀도는 지금 동일하니까 즉 항력은 항력 계수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2승하고 10의 4승을 생각해 보면 레이놀즈 수는 100배가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속도가 100배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항력 계수는 뭐 30% 줄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대체로 작아지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항력이 줄어드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력 입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dependent on orientation, 즉 뭔 말이냐면 요 밑에 이 그림처럼 똑같은 밥그릇 모양이죠. 밥그릇인데 요걸 앞면을 이렇게 만든 거하고 뒷면을 이래 만든 거하고, 즉 뒤로 볼록 하냐 앞으로 볼록 하냐에 따라서 항력 계수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뭡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뭘까요? 풍속계라고 부릅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보면 발음 속도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옛날엔 그런 걸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쪽과 이쪽의 항력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의 항력이 CD가 1.2고 이쪽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의 항력이 더 크겠죠. 여기 항력이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력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발생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게 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뭐 자동차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최신형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왼쪽에 회색 차랑 오른쪽에 빨간 차가 있습니다. 딱 생긴 걸 보면 회색 차가 훨씬 매끈해 보이죠. 그런데 사이즈를 보면 빨간색 차가 사이즈는 많이 작습니다. 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원이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회색 차는 항력 계수가 0.32고 오른쪽 차는 항력 계수가 0.38입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항력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항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라본 단면적을 따져보면 왼쪽 차가 면적이 2.8이고 오른쪽 차는 면적이 2.5입니다. 그러면 자, 드래그 포스는 동합,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으니까 동합은 일정할 겁니다. 그러면 항력에 영향을 주는 놈은 항력 계수랑 면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둘을 곱해보면 왼쪽 차는 0.9고 오른쪽 차는 0.95가 된다. 약 5% 정도 항력이 더 든다. 항력이 더 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가 어떤 정속으로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내는 추력이 있겠죠. 추력하고 이 자동차의 항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이 합력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정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어떤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다고 할 때 빨간 차가 항력이 크니까 이놈은 더 많은 추력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엔진의 추력이 더 크다. 이 얘기는 엔진이 만들어내는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계속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저 피스톤 운동을 해서 파워를 출력을 해야 되죠. 얼만큼의 파워를 지금 출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파워는 의미가 뭡니까?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발생량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한 1의 양을 계산해 보면 1은 힘 곱하기 변이니까 힘 곱하기 어떤 거리만큼 움직였을 거고, 단위 시간당 파워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력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그지? 즉, 이 차들은 지금 어떤 자신의 추력을 가지고 어떤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단위 시간당 이만큼의 파워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파워 컨섬션은 항력 곱하기 추력과 항력이 같으니까 항력 곱하기 속도가 될 테고, 그래서 파워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만큼을 파워에 해당되는 양만큼 단위 시간당 소모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에너지가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기름에서 왔겠죠. 그지? 기름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가 2배 증가시키면 항력은 4배가 되겠죠. 그런데 쓰는 에너지는 8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들이 80에서 100km/h 정도에서 엔진 성능이 제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km 놓고 가다가 130 정도면 30% 정도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뭐 신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과속 딱지도 뗄 수 있고. 근데 30% 1.3배 정도가 제곱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7배 정도 되고, 그죠? 3배 하면 약 2배 정도 되겠죠, 그지? 그러면 기름은 2배 이상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건 거꾸로 설계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죠. 얘가 정속으로 예를 들어 100km/h로 주행할 때 최고의 성능이 나오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하면, 또는 이 차의 최대 속도가 예를 들어 200km/h다 라고 하면 그때 발생하는 항력 곱하기 200km/h 만큼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워를 감당할 수 있는 엔진이 선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요즘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체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력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항력 특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체의 항력은 많이 줄었는데, 실제 매우 큰 항력을 발생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요 백미러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뭐 깍두기처럼 생겼다 하고, 여기에 백미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놈만 없애도 항력이 뭐 굉장히 면적 비로 따지면 면적 줄이는 것 비해서 항력이 엄청나게 크게 줄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의 요인이 되겠죠.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우리 항력 계수는 압력 항력 그리고 마찰 항력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이와 같이 판이 플랫 플레이트가 수직으로 섰을 때 여기 보시면 항력 계수는 CD가 2.0 정도 되고, 원형일 때 1.2 정도 되고, 이게 유선형, 높이는 똑같은데 이걸 유선형으로 만들면 항력은 0.12까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항력 계수가 실린더의 다이아미터가 여기 보다시피 레이놀즈 수 10의 4승일 경우에 실린더의 다이아미터가 10분의 1이 돼도 항력 계수는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줄어들면, 유동의 레이놀즈 수가 줄어들면 아주 작은 이
원형도 항력 계수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레이놀즈 수가 10의 5승에서 10의 7승으로 증가했을 때 항력 계수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가 항공기의 날개를 이와 같이 유선형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당연히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압력, 프릭션, 마찰 압력은 커졌겠죠. 근데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요 뒤쪽에 낮은 압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유선형이 되면 전체적인 항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요 항력 마찰 항력 계수의 분포입니다.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요 레미나 유동 영역일 때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죠? 로그의 스케일이고 요걸 나타낸 거죠.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래프 자체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레미나는 이와 같은 분포를 직선의 분포를 나타내고 터뷸런트도 이 선을 이래 따라가는데 어느 구간,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유동의 특성이 바뀌는 트랜지셔널 한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판에서. 그리고 이 블런트한 바디 앞에서 실린더라든지 이런 판 같은 곳에서 앞쪽이 뭉툭한 것, 이렇게 뭉툭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력이 마찰 항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동의 세퍼레이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판때기라 해도 90도만큼 눕힌 거라든지 익형 모양처럼 이와 같이 유선형일 경우에 대부분의 항력은 표면 마찰 항력입니다. 압력 항력, 즉 프레셔 드랙은 굉장히 줄어들고 프릭션 드랙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 썸을 이 두 개를 합친 토탈 드랙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유선형 모양이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또 요거는 똑같은 레이놀즈 수에서 바듬각 즉 익형에 대해서 바듬각을 이렇게 바꿨을 때 자 0도 근처에서 항력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바듬각을 증가시키면 항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듬각이 0도에서 한 8도까지 증가만 해도 항력이 3배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 조건이 똑같으면 CD의 항력이 비례하니까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했던 얘기 여기서 똑같이 됩니다. 요 누워있을 때는 대부분이 프릭션 드랙이고 그런데 이게 수직하게 서면 요 두 쪽에 유동의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선 소용돌이 치는 유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굉장히 낮고 앞쪽은 압력이 높고 그래서 대부분의 압력이 프레셔 드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중을 이렇게 따져보면 왜 우리가 유선형을 선택하는지 프레셔 드랙을 굉장히 낮추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익형에 대해서 두께와 길이의 비, 즉 두께가 점점 커졌을 때 항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가 일정할 때 두께가 점점 커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쪽의 단면적이 커지니까 이 앞쪽의 압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프레셔 드랙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두께가 커지면 프릭션 드랙은 점점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이 가속되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탈 드랙을 보면 이 둘의 합산인 토탈 드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토탈 드랙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약 25%, 두께가 약 25% 정도 되는 곳이 됩니다. 매우 저속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보통 익형의 두께는 보통 한 12%에서부터 약 20% 정도 뭐 이런 두께들을 쓰는데 뭐 이건 층류일 때, 난류일 때 또는 속도 영역이 어떨 때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프릭션 드랙은 레이놀즈 수하고 모양의 함수고 압력은 모양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릭션과 프레셔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우리가 이 유선형을 선택함으로써 총항력을 낮추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차원인 경우, 이거 우리가 이제 강의의 후반부에 많이 다루게 될 텐데, 3차원 유동 같은 경우에는 요 날개 끝단에서 이와 같은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뒤쪽에서부터 항공기를 이렇게 바라본 형상입니다. 항공기가 이렇게 있고 동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끝에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소용돌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소용돌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상당 시간 공항에 남아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한번 뜨거나 내리고 나면 그 중간에 이 소용돌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대기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저런 소용돌이 속에서 다음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이 윙팁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팁 소용돌이, 팁 볼텍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소용돌이는 날개가 양력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래쪽 면은 압력이 높습니다. 자, 이걸 뒤에서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압력이 높은 곳이고 아래쪽은, 위쪽은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으니까 유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항력이 이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윙넷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독수리죠. 요 끝에 윙팁에 페더, 요 끝에 이렇게 갈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소용돌이 대신 이 갈기가 큰 소용돌이 생기는 걸 잘게 부숴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induced drag, 끝단에서 발생하는 induced drag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만큼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프릭션 드랙은 조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총 합산한 드랙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윙렛, 우리들 엔드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인듀스 드랙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항력을 상당히 많이 바꿔낼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장 강의를 마치고 숙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강의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